차 안 오셨죠? 예, 지금 저쪽 차 지금 주차하고. 아, 예, 지금 이제 막 주차하고 옷 입고 계세요. 급경전에서 조심하시오. 겨울에 정말 우리 봉사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뭐 언덕길, 골목길, 뭐 비탈길 이런 데 봉사자들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오늘같이 이렇게 좁은 계단길인데도 봉사자가 없으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연탄. 그래서 그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는데, 여기가 1월 되면서 이제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날이 춥다 보니 이런 연탄 봉사를 통해서 따뜻한 온정을 좀 옮길 생각으로 해서 연탄 봉사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설 명절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계기가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좀 따뜻한 온정을 놔둘 수 있는 시간을 좀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요번에 좀 진행한 것도 있어요. 사람 더 와야 돼. 아, 더워요. 한 번 더 와야 된다는 것 같은데? 많이 나 올라가서 저거 날라 그러면 나 지게 할 거야. 저거 날라. 금방 하겠는데. 부셔졌다. 어? 부셔졌어요. 살짝 깨졌어 살짝. 밑에 깨지는 거? 깎고 있어요. 네네. 무려 203장이 나오고 한 집당 300장이었죠. 처음엔 안 무거웠는데요. 이제 좀 무거워요. 너무 빠른가? 이제 조금씩 빨라지는 여기도 지금 근데 힘든데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쌓여가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예. 아이고 진짜요. 내가 아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안 주면 못 살아. 진짜로 못 살아. 아이고 쌀도 먹어서 중게 먹지. 뭐 일을 할 줄 알아. 못이요. 한장 없어. 근데 고생이 많아요. 너무나 고마워요. 예. 주시는 진짜 너무 고생하시네. 아이고. 어르신들이 명절 되면 외로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탄 떨어진 어르신들이 없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또 이제 명절 설 앞두고 저희 이제 밥상에서는 떡하고 만두하고 이게 사골국을 저희가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또 명절 앞두고 이제 밥상에서 설 잔치를 어르신들이 초청해서 그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기부도 좀 줄었어요. 줄고 또 우리 후원하신 분들도 좀 많이 줄고 봉사자들도 줄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탄은행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보는 우리 사회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사회에 아픈 일도 많고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고 올해는 좀 우리 사회가 정말 모두가 기쁘고 평화롭고 또 사랑이 넘치고 이런 좋은 그런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는 정말 모두가 다 웃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 나왔어요. 2개짜리. 끝. 됐어? 끝.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되게 이웃분들에게 저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됐다는 게 너무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하고 나면 마음 따뜻해지니까 나중에 또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한다든가 지인들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 아이고, 은비야, 너 이거 안 먹어. 이거 안 먹어. 그만 뒤진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 강원의 백소입니다. 지난 12.3 내란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팍팍한데 위태로운 시국으로 민생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보다는 갈등과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란의 전국을 짚어보고 지역 민심과 민생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를 소개해드립니다. 허영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압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가 설 명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 명절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 MBC 여기 이슈 강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또 청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은 기회와 풍요 그리고 부를 상징하는 그런 뱀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청사년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찾아드는 그런 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연탄봉사 나눔 현장을 같이 화면을 보셨는데 의원님도 봉사 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말씀을 좀 많이 나누시고요. 가까이서 좀 들어보실 때 어떤 얘기들을 시민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지 또 그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은 좀 전해주시죠. 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저도 한 10년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통해서 한 1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탄 100만 장 정도를 봉사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요즘에도 많이 현장을 다니는 편인데 또 현장에 여러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장사가 안 된다. 참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어떤 좀 생각이 드세요? 우선 죄송스럽죠. 정치가 그런 단어들을 청소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회와 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거든요.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빨리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헌정사상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의원님 이 과정에 좀 직접 참여도 하시고 곁에 좀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탑 8 국가 8번째 안에 들어가는 국가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굉장히 컸었지요. 이것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하루아침에 정말 전 세계의 조롱거리와 국격의 추락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추락들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역사가 한순간에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심한 상당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또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또 탄핵의 과정에서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보여주신 그런 열망과 참여와 그리고 무장한 군인 앞에서 총을 들이대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막아주신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 그 저력을 또한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설렘, 기대 이런 것들에 부합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빨리 이러한 내란들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들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쉽지가 않았고 또 구속 이후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폭동에 가까운 소요 사태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좀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게다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입장문에는 대통령의 구속 사유를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냈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의원님? 이런 상황을요.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내란 혐의에
우두머니라고 하는 피의자 혐의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석고 대죄해야지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자세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법원을 침탈한 이 폭동 사태에 대해서 언론 탓하고 경찰 탓하고 또 그 법원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란의 힘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법원을 침탈하고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옹호하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좀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카드를 좀 들고 나올지 전망은 좀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의원님? 우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압니다. 네. 우리 강원도 이슈 때문에 네. 춘천 속초간 고속철도 네, 개통식할 때하고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식하기 전에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만나 뵈면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네. 지금도 아마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싶으실 겁니다. 말을 꼭 못 참는 그런 어떤 성격이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과정에 참여를 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또한 계속해서 체포나 구속의 과정에서 또 헌법재판소 재판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다, 이의 신청이다, 체포 적부심 신청이다 등등 다양한 법 기술을 동원을 해가지고 연기 전략을 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 연기를 통해 가지고 4월 달이면은 헌법재판관 2명이 이제 임기를 다하기 때문에 재판관 6인 체제가 됩니다. 그럼 본인의 재판 그 인용 결정에 본인의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연기 전략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구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해 가지고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의도와 전략들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봤을 때 이제 느끼셨던 감정, 좀 이렇게 대화나 타협이 좀 힘든 분이신가요? 예,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는데 본인의 말씀만 하시는 편이세요. 본인 위주로? 예. 거의 뭐 한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그 나왔었는데 1시간을 얘기를 하면은 한 50분은 혼자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적들이 언론에서도 있어 왔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이 국회잖아요. 탄핵 심판에 있어 국회 역할이 좀 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상황이 좀 진행될지 말씀 좀 국회는 해주시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비상계엄과 내란 상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탄핵 속추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 내에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특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 이렇게 조사를 흩어져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내란 특검으로 한 곳에 모아서 이걸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규모 있게 깊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단 활동 과정에서 국민들의 오해가 좀 있었죠.
뭐 내란죄를 우리 당이 뺐다 이런 어떤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거 한 게 없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정영식 지금 주임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탄핵 재판은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란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시시비비는 형사재판장에서 그렇습니다. 가리는 거고, 이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그 파면 인용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한 거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이 구속 상태가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체포와 구속에 대한 영장 실심사 과정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죄의 혐의가 소명되어서 법원이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에도 네. 그런 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탄핵 결정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자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들을 거부했고 또 구속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탄핵으로 인해서 정지가 되어 있지만 구속됨으로 인해서 더 지금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파면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상회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재판관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그 법조인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국회 내에서 내란 특검법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민주당이나 그 야당 측만으로는 이게 좀 통과나 어떤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과의 협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내란 특검법을 거기는 이제 비상계엄 특검법이라고 해서 내란을 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냈지만은 거기도 특검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요구 사항들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외환죄, 외환유치죄라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 또 국회의원들의 이런 그 계엄 해제 방해 행위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거는 별도로 고발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검사나 경찰관, 파견 공무원들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줄였고 그래서 위헌 시비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그런 어떤 특별검사의 권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힘의 의견들을 수용해가지고 내란 특검법을 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위헌 시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빨리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의원님,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있잖아요. 양구군청에 총을 든 군인이 출입한 사실. 의원실에서 허영 의원실에서 그 영상도 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양구군청에 무장을 한 그 군인들이 점령을 했다. 이런 어떤 제보가 있었고 또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저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료 요구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CCTV를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CCTV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2명의 군인이 무장한 채 별관에 있는 CCTV 통제실을 들어갔고 5명이 지하에 있는 통합 방위 센터를 들어가서 앉아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군은 네네. 무장하지 않았다. 통합방위법에 따른 지침이었다. 그것도 이렇게 처음에 해명을 무장하지 했거든요.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점검이었다. 네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좀 의원실에서 이 사건을 중대하게 좀 보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서울 국회나 선관위에 국한된 계엄이 아니라 전국적 그 비상계엄 상태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 그러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2차, 3차의 비상계엄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란 국정조사에서도 계엄 사령관이 추가적인 병력 동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2차 계엄을 해서 전국적인 비상계엄 상태로 확대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 이건 반드시 앞으로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그 내란 당시의 공포와 불안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비상계엄 당시에 좀 의원님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고 현재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계엄과 관련된 사안들도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도 그날 좀 밤늦게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있는데 춘천에 계셨어요? 네, 춘천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 단톡방 의원들 단톡방에서 뭐 비상계엄이 내려질 것 같다 이런 허무맹랑한 믿기 힘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렇게 텔레방에 의견을 내서 황당함을 표현한 것도 언론에 기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후다닥 그냥 배낭에다가 옷가지 같은 것들을 꾸겨놓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10분이 채 걸리지 않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는 경찰로 꽉 둘러싸여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주변을 헤매다가 시민들께서 이쪽이 약간 경찰이 좀 방어가 느슨한 것 같다 해가지고 시민들 그렇게 좀 알려줬어요? 예, 시민들이 알려주시고 또 단톡방에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런 어떤 사전에 들어간 분들의 안내가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제 엉덩이를 막 떠받쳐가지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인지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지역 사무실에서 락커를 펴놓고 계속 뭐 숙식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대처를 하고 있고 국방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는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력으로 침탈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이 얼마만큼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명백한 위헌이 될 테니까 명백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대통령은 300명 정도밖에 또 비살상 무기를 휴대한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려 뭐 1,600명이 넘는 군인들이 투입이 되었고 경찰을 포함하면은 4,500명에 가까운 병력들이 투입이 된 것이고 실탄만 5만 7천 발을 휴대해가지고 진압하고 또 점령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벌여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러한 활동들이 공소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재판 자료로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좀 그 내란이 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사안들을 접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상황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법적으로 계엄의 요건들을 더욱더 좀 철저히 하고 민주주의가 이러한 한 명의 권력자의 잘못된 망상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헌법 체계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것이 내란임이 분명한 것이 국헌을 문란시킨 행위 그것을 하기 위한 폭동이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겠다라는 것은 헌법으로 설치한 기관을 무력으로 또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정지시키게 한 그런 행위를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하거든요. 국회나 선관위 그리고 엊그제 일어난 법원에 대한 폭동 사태는 다 국회, 선관위, 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이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이 내란을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법 체계상, 제도 체계상 튼튼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좀 민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2.3 내란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이게 또 국민 불안으로 좀 이어졌거든요. 게다가 또 고환율 악재가 겹치면서 국민들은 지갑을 좀 꽉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지러운 민심과 팍팍한 민생 회복이 급선무가 좀 아닐까 싶은데 의원님 최근 민생경제회복단이 출범을 했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작년 12월 19일 날 이미 출범을 시켰습니다. 주요하게 제가 그때도 지역을 다녔을 때 어렵다, 힘들다. 이 계엄 이후에는 뭐 한 테이블 정도 손님이 있을 정도이다. 소주 한 병 정도 팔기에도 벅차다. 예전에는 주문이라도 있어서 배달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주문이나 아예 가게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생 회복 문제, 경제 회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빨리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민생경제회복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미래 전략 산업을 또 키워야 하거든요. 많이 뒤쳐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튼튼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단화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고 정책적으로 지금 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이미 민생경제회복단에서 발굴한 민사집행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서민들이 이렇게 빚을 지다 보면은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본인이 소유한 계좌를 압류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터전을 회복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먼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냈습니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 나가야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기본법 이것도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법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법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 춘천도 700억 원 가까운 지역 화폐를 선도적으로 발행을 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선도적 노력을 해서 모범 사례로 전국적으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의 243개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거의 대부분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정부가 그 지원 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전국이 발행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튼튼하게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역화폐법을 이제 당론으로 발의해서 처리를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복단원에는 그럼 몇 명의 좀 의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내부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너무나 의욕적이고 다 지역을 둔 그런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면 거의 공통적인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국회 이런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표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씩을 해서 한 1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종합해 보면 좀 어때요? 어떤 얘기들이 좀 주류를 좀 이루고 있는지 민생과 관련해서요. 어제는 이제 청년 후계농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청년 후계농 3만 명을 육성을 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후계농을 선출하게 되면 5년간 5억 원을 대출을 해서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박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계농을 선출해 놓고 또 선출 기준, 지원 기준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74%의 청년들을 탈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미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탈락을 시켜버리니까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된 거서 빚더미에 그냥 내몰고 말아버리는 거죠. 농촌을 살리겠다고 어머님, 아버님을 뒷받침하겠다고 자신의 부푼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내려갔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 실패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실패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 집행을 제대로 하고 청년들의 꿈들을 실패하지 않게끔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인 좀 대안이 좀 마련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생경제에만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거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발행 예정인 지방채 규모가 무려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의원님, 지방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23년도에 한 60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이루어졌어요. 작년도에는 한 20조 가까운 그런 또 세수 펑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국가 재정 중에 그 내국세를 걷어가지고 뭐 19% 한 20% 정도로 지방 교부세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의무적으로 내려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수가 거치지 않으니까 거치지 않은 만큼 거기에 비율을 또 삭감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18.6조 원 또 작년에 6.5조 원 정도를 삭감해가지고 미교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온전하게 지자체장이 재량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깎이니까 지방 재정도 더욱더 어려워지고 지방 교육 재정도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꼭 해야 되는 지방 사업을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메꿀 수밖에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강원도 경우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1,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 좀 대응책, 이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강원도도 한 이런 교부금이 삭감되어서 한 1,3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지방채도 공공관리자금이라고 공공기금 관리자금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공공자금 관리기금. 여기를 빌려서 쓰게 되면은 거치 기간도 길고 이자도 저렴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굉장히 좀 부담이 적을 수가 있는데 네. 정부가 그것을 2.4조 원 정도 책정을 했다가 올해 예산을 100억 원 정도 거의 99%를 삭감을 해서 지방채 발행의 부담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지방 교부금을 약속한 대로 법정 비율대로 네.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네. 그리고 공공관리 기금에서 지방채 인수를 좀 더욱더 예산을 늘려서 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효과적인 좀 대책을 기대를 해보고 다음으로 좀 지역구를 위한 뭐 계획과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잘 풀어간다면 출발과는 좀 다른 결과를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구를 위해서 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활동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의 그 1호 공약인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아주 의미 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쯤에는 한 2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라고 해서 이거는 정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상중도에 이제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강원도가 상중도를 비롯해서 하중도까지 지방 정원을 조성을 올해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 정원을 3년 정도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국가 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라든지 국제 정원 산업 정원 박람회 같은 것을 유치를 몇 년 후에 해서 국가 정원 도시 춘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구상하는 춘천의 모습 또 지방 정원을 조성을 하고 국가 정원을 승격을 해서 기대하는 지역이 발전 효과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춘천은 인구 30만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 30만이 넘겨야 자족도시로서 또 내수 경계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국가정원 같은 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서 또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서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춘천에 이주하는 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은퇴자 도시법을 공동 발의를 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춘천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또 고령화 도시로 지금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2만 명 정도의 미니 신도시급 은퇴자 도시를 춘천에 유치를 해서 그러면 훌쩍 30만 명을 넘길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떤 출생서부터 고령 사회까지 정주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한다면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새를 맞아 지역구 시민들에게 전하는 의정 보고서도 이제 발간을 하셨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개원 이후 6개월간 2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강원도 내 국회의원 가운데서 대표 발의 건수 1위를 하셨는데 어떤 법안들을 발의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최근에 3건 정도 더해서 한 30건 정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활동이 입법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원주의 혁신도시가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원주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듯이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를 해서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의 혁신도시를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런 관련된 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양강댐, 춘천댐, 뭐 의암댐 등으로 해서 수십 년간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내서 그 물을 이용하는 많은 그 이용자에게 취수부담금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지역 사업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소양강댐 같은 경우 50년이 지나서 이미 발전 비용을 초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립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피해를 보셨으니 좀 보상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법입니다. 그런 법도 제가 냈고 또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법,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 이런 관련된 법들을 대표 발의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하시잖아요. 그 법안 발의 과정, 이게 많은 법안을 좀 발의하면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실이나 또 의원님이 법안 발의 과정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는 우선 지역민들 또 관련된 그 법안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간담회를 적어도 3-4차례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과 간의 전문가 간담회도 3-4차례 해야 되고 또 입법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법이 그냥 우발적으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생명과 같은 그런 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바쁘고 치밀하게 좀 준비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지난해를 이제 돌아보고 올해 목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춘천 시민들하고 하는 또 약속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올해는 국가가 국도, 국지도, 철도, 고속도로를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춘천 속초간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내륙 고속철도 이것을 꼭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2경춘국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것이 이 서면대교를 통해 가지고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저쪽 안보리에서 용산리까지 우회 대체 도로를 국도망에 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좀 필요하고 또 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춘천 철원간 중앙고속도로를 연장하는 문제도 고속도로망에 좀 포함시켜야 되고 또 지금 원주에서 춘천까지 중앙고속도로 진행되는데 5번 국도라 가지고 홍천 북방면에서 춘천의 저쪽 동산면까지 이어지는 5번 국도도 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러한 SOC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집중해서 신경 써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올해도 지역구를 위해 국민을 위해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한국 사회의 대립과 분열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무너진 민생 경제부터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민생 회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기 이슈 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